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등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식이 집 명의를 넘겨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 모은 집인데 자식 힘들다는데 그냥 줘버릴까? 주면 잘 모실 것 같기도 하고 줬다가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고민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품위와 행복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프롤로그 집 한 채가 갖는 의미.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집은 투자 자산입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시세가 오르는가 내리는가?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에게 집은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30년 전 갓 결혼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적어 넣던 등기부등본의 그 떨림.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자란 마루. 남편이 혹은 아내가 드나들던 현관문. 겨울에 따끈하게 달궈지던 바닥.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평생 땀 흘려 장만한 집 한 채. 이건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생존줄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을 두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잖아요. 지금 넘겨주시면 증여세도 아끼고 저도 대출받기 편해요. 아버지, 그 집 담보로 대출 좀 도와주시면 사업 한 번만 일으켜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살면서 제가 모시면 되잖아요. 집은 제 앞으로 해두고요. 마음 약한 부모님들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내 손으로, 내 도장으로 내 재산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불과 몇 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엄마 믿지? 집을 미리 넘겨준 김씨 아버님의 눈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던 70대 김씨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시죠? 명의만 제 앞으로 해주시면 제가 평생 모시고 효도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이 집에서 똑같이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다. 그 말이 아버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옆에 앉아 이마를 닦아주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처음 월급으로 용돈 봉투 내밀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아버님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따금 반찬도 해오고 손주 얼굴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님이 낮에 TV를 틀어놓으면 손주 낮잠 자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목욕을 하면 물 많이 쓰시네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말이라면 고분고분 들었는데 이제는 아버님이 뭔가 말씀드리면 아버지, 이 집은 제 명의잖아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자식이니까. 손주가 귀여우니까. 이 나이에 또 어디 가겠냐고. 그러다 3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는데요.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요즘 노인분들이 또래끼리 모여 사시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 아버님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 아버님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방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들 내외의 눈치에 밀려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니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준 게 후회가 아니에요. 자식을 못 알아본 내 눈이 한스럽지요.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의 집은 내 거다 끝까지 버틴 이 씨 어머님의 당당함.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 70대 이 씨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어머님의 아들도 사업이 어렵다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더 큰 집 사드릴게요. 어머님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안 믿는 게 아니여. 근데 이 집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집이다. 정 급하면 내 힘으로 방법을 찾아봐라. 엄마가 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은 줄게.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는 참 냉정해요. 나중에 후회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죄인된 기분이 드는지.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냈다면 그 돈은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어머님도 집도 잃고 아들도 결국 빚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들 가족이 길바닥에 낳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힘든 아들 가족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 내외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딸도 사위도 빠짐없이 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품에 안기려고 경쟁을 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어머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여전히 건강하고 당당하게 그 집의 주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당신 집 거실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십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신 집에서 당신 방식대로 사십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버틴 내가 정말 잘했어. 그게 나를 지킨 거야. 산부 왜 집을 주면 대접이 바뀌는가? 인간 본성의 냉정한 진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자식은 안 그럴 텐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다를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자식들은 처음엔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 효과. 사람은 자기 것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처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잃기 싫어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이 무뎌집니다.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그 집에 대한 심리적 주인은 아들이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 덕분에 생긴 집이라고 감사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그냥 내 집이 됩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것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위의 상실입니다. 집 명의를 넘기는 순간 법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자식이 됩니다. 그 집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부모가 아닌 자식이 하게 됩니다. 내 땅에서 내가 큰 소리치지 못하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잃습니다. 권위를 잃은 부모는 대접을 잃습니다. 둘째,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처음에 집을 받았을 때 자식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눈물도 글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2년이 지나면 그 집이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3년이 지나면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신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잊히고 부모의 존재가 부담이 됩니다. 셋째, 지렛대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내게 올 수도 있고 형제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불확실성이 자식을 부모 곁에 붙들어두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낚시를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전에 미끼를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고기는 오지 않습니다. 집이 바로 그 미끼입니다. 아직 주지 않은 것이 있어야 자식이 찾아옵니다. 이미 다 줘버리면 자식이 찾아올 이유가 반쪽이 됩니다. 사부자식이 압박할 때 흔들리지 않는 법. 그래서 자식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자식의 요청이 들어올 때 부모 마음이 흔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보이거나 사정을 늘어놓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집을 주면 5년 뒤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겁니다. 자식이 울면서 사정할 때는 5년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5년 뒤의 현실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집을 안 주는 게 냉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씨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머님이 그때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업은 실패했고 어머님도 집을 잃고 아들도 빚을 졌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버텼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 가족을 받쳐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보다 나중에 자식 가족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부지혜로운 부모의 집 지키기 실전 전략.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명의는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 너희한테 줄 거다. 근데 그건 내가 없어진 다음의 일이야.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사실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께 더 잘하게 만듭니다. 증여나 상속 문제는 전문 세무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명의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세금 문제를 들먹이며 미리 넘겨달라고 하면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주택연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가 신청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있는 분들은 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매달 내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면 자식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자식도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부모입니다. 세 번째 전략, 꼭 줘야 한다면 조건 계약서를 쓰세요. 혹시 이미 집을 넘겨주기로 마음을 굳히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하세요.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요즘은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증여하는 대신 자식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증여하는 대신 자식은 매달 5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방문하며 부모의 의료비는 자식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믿더라도 계약서는 쓰세요. 계약서가 있어야 자식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육부 당신이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랑도 온전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씁쓸한 기분이 드신 분 계세요? 자식이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다는 말이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맞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순수하거나 완전히 불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현실적인 계산도 섞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이유를 부모가 부모로서 대접받을 근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고 당당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부모,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마무리집 한 채 끝까지 버티세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집을 미리 준 김씨 아버님은 5년 뒤 원룸방에서 홀로 계십니다. 집을 지킨 이씨 어머님은 5년 뒤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식들의 방문을 받으며 당당하게 사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 명의는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권위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 독립심이 가장 품위 있는 노후입니다. 셋째, 꼭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사랑도 문서로 남겨야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당당해집니다. 집 한 채 끝까지 버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고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친구분, 이웃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